안녕하세요. 여기는 아, 익산마동 창고처럼 쓰는 작업실 팀실입니다. TV를 보다가 여기 와서 이제 잠자기 전에 TV를 보다가 대조영 예전에 2004년 5년 그때 이제 대조영이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할 때였죠. 근데 TV에서 그 박예진 씨 탤런트가 이제 누구지? 이해고 부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조영이랑 something 스페셜이 있어가지고 이제 검이라는 아들을 낳는 여인으로 나왔죠. 박예진 씨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제 2004년 5년 때 이제 제가 이혼하고 이제 막 파산해가지고 경남 진주 이반성면에서 주로 대조영을 봤네요. 어떤 형이랑 같이. 너무 매력적인 여성으로 나오더라고. 근데 불과 2년 후였나? 그래서 제 친구가 컴패션에 컴패션이라고 이제 살짝 기독교 단체인데 그 해외의 어린이들을 이렇게 1대1로 돕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컴패션에 이제 제 친구는 이제 CEO니까 저한테 그림 그리라고 3천만 원을 줬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3배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만간 1억을 줘야 되는데 저한테 3천만 원을 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해외에 1대1로 돕는 애들이 몇 명이냐면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30명이 넘는 애들한테 매달 이렇게 그럼 얼마야? 한 1인당 3만 원만 쳐도 그러니까 어쨌건 한 150만 원 정도 매달 이렇게 후원을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직접 컴패션에서 이제 직접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행비를 그 후원자가 다 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30명 넘게 후원을 하니까 저한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원자를 만나는 미팅인데 자기 경비를 다 댈 테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2009년이었나? 2006년이었나? 아무튼 갔는데 그때 2명의 탤런트가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컴패션을 후원하는 탤런트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박예진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4년 5년에 막 대조영을 보면서 와 박예진 씨 되게 그 이름도 잘 몰랐죠. 그때는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런데 제가 박예진 씨랑 6박 7일로 방글라데시를 여행을 했는데 그때 같이 왔던 또 대단히 그 당시에 대세였던 탤런트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 까먹었는데 우리 세화고 후배 중에 필모라고 있어요. 필모. 이 필모가 아무튼 필모랑 같이 이렇게 의사랑 간호사로 나왔던 세영제인가? 무슨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필모랑 사랑에 빠졌던 대상으로 나온 그 여자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탤런트랑 박예진 씨랑 인원도 많지 않아요. 한 7명인데 그 중에 저랑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탤런트랑 같이 이제 방글라데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방글라데시에서 저녁에 봉사활동을 한 어떤 그 소감 같은 거 발표를 하고 목사님이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아무튼 대조영을 볼 때마다 대조영이 또 나오니까 생각이 나요.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대조영의 거의 주연급 여성 탤런트를 불과 3년 내에 직접 그 여성 탤런트랑 여행을 가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정말 재밌었고 나중에 이제 탤런트를 만나면 아무튼 필모는 제가 이제 직접 제 고등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언젠간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싸이하고 필모가 이제 아주 유명한 그다음에 김태우라고 있어. 김태우. 예전에 이순신 장군 나올 때
선조 역할을 했던. 이번에 누구지? 그러니까 그 야귀 나오는 영화 있었잖아요. 야귀 나오는 영화 중에 창골인가? 창골이란 영화에서 일찍 죽는 그 역할로 나온 그 사람이 아마 김태우인데,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린데, 저랑 이제 아마 동기예요, 동기. 김태우가. 탤런트가 되게 많은 학교예요, 그 세화고등학교가. 이미연이랑 제가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고, 그래서 필모가, 싸이보다, 1년 선배예요, 필모가. 필모 바로 다음이 싸이예요. 그렇게 이제, 같은 이제 동창이죠. 대중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탤런트들이나 영화배우하고 이렇게 얽힌, 저랑 가장 직접적으로 미술부 활동을 했던 연예인이 류시원이에요, 류시원. 그러니까 제가, 류시원이 제 미술부 1년 후배예요, 세화고등학교에. 그래서 드라마를 보니까, 저랑 이제, 관계가 있는 그 탤런트들이 쭉 떠오르네요.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 콘텐츠를 최근에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유튜브에서 몇 퍼센트를 크리에이터한테 주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왜냐면 저는 광고를 달지 않으니까 몇 퍼센트가 오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한테 60% 이상을 준대요. 61%인가 뭐. 그러니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애플에서 그 애플리케이션 할 때 30%인가를 줬거든요. 그 창작자한테. 근데 유튜브는 60%를 줘버리는 거죠.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유튜브 블랙홀을 막아라. 페이스북 네이버 창작자 보상 따라하기. 근데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자, 플랫폼을 깔아주고 창작자한테 몇 프로를 줄까 고민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뭔가 비즈니스를 일으킨 다음에 그 안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몇 프로를 줄까 고민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주방장한테 몇 프로를 줄까 고민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러면 유튜브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유튜브가 식당을 차렸는데 주방장한테 60%를 주는 거예요. 그 요리를 하는 사람한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식당에서 주방장한테 그 수익의 60%를 주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죠? 월급을 주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하고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꿈이 컸던 거예요. 꿈이 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창작자를 다 끌어들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60%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당이 있어요. 실력이 좋은 주방장한테 수익의 60, 70%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어. 그럼 얼마나 실력이 좋은 주방장들이 모일 거예요. 수익의 60, 70%를 내가 먹는데, 내가 요리만 잘하면 다 모이죠. 그러니까 뒤늦게 다른 식당들이 따라하는 거야. 우리도 60%, 70% 주겠다. 이미 끝났죠. 왜냐면은 자존감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미 먼저 구글 유튜브로 다 이동한 상태죠. 다음에 그 콘텐츠 시장을 열어봐야 B급, C급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모든 비즈니스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겸손해야 되고, 그 시스템을 멍석을 펼치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자본가들이 겸손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지구의 문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돼요. 창작자들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인정해준 기업이 그걸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차, 3차 따라가 봐야 못 따라가요. 끝나는 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아니, 페이스북하고 네이버가 동영상계에서 유튜브를 지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하죠.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본질을 보고서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를 출발할 때 본질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업에. 요즘에 저는요, 이분이죠. 이국종 씨. 이국종 씨가, 명예해군에서 중령 진급을 시켜주나 봐요. 아무튼, 예전에 왜 아덴만의 작전, 누구, 그분 살려가지고 더 이렇게 스타가 된 분인데, 이국종 씨가 중증외상치료센터장이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중증내상, 대한민국은 중증내상을 입은 국가 같아요. 중증내상. 물론 여러분도 물론 외상도 입었어요. 6.25 전쟁도 있었고. 근데 이 중증내상 국가예요, 한국이. 그래서 예전에 왜 새누리당 그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비대위원장 아무튼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이국종 씨를 거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힌 발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수술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의과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이공계 쪽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은 원래 약간 두뇌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정교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아주 충실한 그런 스타일의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이공계 스타일이. 어쩌면은 약간 누구 안철수 씨는 약간 거기서 예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스타일일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이공계 자폐형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는 두뇌로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정서에 이끌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중증외상과 중증내상의 국가예요. 그렇다면은 이국종 같은 분이 정말 대통령이 돼도 좋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치료하기 바쁘니까.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공무원계라든가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쪽은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최종 결정을 하고 하는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이국종 같은 분이 대통령이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완벽한 인공지능은 아닌데 조금 세미 인공지능, 살짝 인공지능에 가까운 그런 아주 냉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외상을 수술하는 어떻게 어떤 경로로 수술하는 게 최적의 경로겠다 이런 거에만 아주 특화된 그런 이공계 스타일 정치인들이 과도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철수 씨한테 저는 나름대로 이공계 정치인으로서의 좀 기대를 걸긴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좀 좋지 않았어요. 어쨌건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자, 제 책에다가 이제 손주은 씨 메가스터디 손주은 씨 얘기를 제가 손주은 씨 신문 인터뷰 중에서 차라리 깽판을 쳐라라는 인터뷰가 있어요. 차라리 깽판을 쳐라 이렇게 차라리 깽판을 쳐라 손주은 하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손주은 씨가 우리나라 공교육이 지금 가망이 없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벤처기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300억도 내놓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 인터뷰가
제가 이틀 전에 그 어떤 칼럼을 제가 신문 비전에 올렸냐면, 어쩌다 수능은 스피드 게임이 되었나라는 그 칼럼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수능이 스피드 게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막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수능이. 이거는 뭐 인공지능 시대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금 여전히 그렇게 수능이 오고 있다. 근데 손준 회장이, 메가스터디 회장이, 이분이 이제 막 국어도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고 했던 분인데, 요즘에 왜 사회 하면 그 최진기 씨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손준 씨가 이 대단한 분이에요. 뭐냐면 예전에 이범 씨가 일타 강사할 때, 이범 씨가 몇십억을 벌 때 1년에, 그때 자기보다 더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범 씨가 거의 일타 강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손준 씨. 그러니까 역대 우리나라 입시 시장에서 손준 씨가 1등이고 이범 씨가 2등이었던 거죠. 최진기 씨는 뭐 몇 등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대단한 어떤 그 입시 강사인 거죠, 손준 씨가. 그러니까 1등을 찍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번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사회탐구에 있어서 정말 1위 했던 손사탐, 사회탐구 1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이번 수능 문제를 풀어봤다는 거예요. 20문항 중인데 20문항을 45분 동안 풀었는데 자기가 15문제밖에 못 풀었대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정해진 시간에 이거를 문제를 풀 수 없을 정도의 문제인데, 그게 현재 이 수능에 안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 애들이 얼마나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야,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답이고, 이렇게 마치 그 토익 문제 푸는 것처럼, 토익 문제 그 정답 푸는 것처럼. 그래서 손준 씨 얘기가 뭐냐, 빛의 속도로 문제 푸는 기술을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고득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야, 지금 수능이. 자기가 직접 이번 수능 사회탐구를 풀어봤다는 거예요. 와. 지금 EBS 연계도, 이게 지금 EBS 연계에 대해서 어제 신문에 나왔는데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가 어제인가 그젠가 나왔었냐면, EBS 연계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연 EBS에서 다루는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수능하고 연계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며칠, 어젠가 그젠가 나왔었어요.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야, 이번 수능에 이게 나올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당연히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문제라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이 손준 씨가 이번 인터뷰에서 한 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번 수능을, 자기가 일타 강사고 사회탐구 1등 강사였는데, 자기가 문제를 푸는데 75%밖에 못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그럼 어떻게 애들이 이거를, 이 스피드 게임이라는 얘기죠, 지금 수능 자체가. 생각 없이 풀어야만이 다 풀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이 손준 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봐세요. 왜 사교육 시장이 돈 버는 구조죠? 왜 사교육 시장이 돈을 버는 구조죠? 생각 없이 풀어야 되니까 사교육 시장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충분히 생각하고 풀어야만 한다면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힘이 약해지죠. 자, 제가 입시미술 공부할 때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거 그만 얘기하고. 입시미술 공부할 때 저는 제 나름대로 예를 들어 속고상을
그대로 그리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만의 노하우를 저는 지금 애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뭐 또 앞으로 어, 이제 무료 예체능 학원을 제가 차릴 건데, 무료 예체능 센터를 차릴 건데,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사들한테 이 노하우를 전수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속고상을 그려나가는 방식은 정확하게 잘 그릴 수는 있으나 좀 시간이 걸리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속고상을 그릴 때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방식이 또 있어요, 따로. 그때 항상 그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예술가들은 좀 더 뭔가를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라는 고민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근데 수업 시간이,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3시간 반인데 보통 3시간 반이었던 것 같아요. 서너 시간인데 서너 시간 동안 이걸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서너 시간 동안 완성할 때 시험이 딱 시간이 딱 정해지게 되면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디테일을 포기해야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점수에 이렇게 그래야지 점수를 잘 딴다라는 거에 자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시험을 치렀죠. 그런데 그때 제가 입시 때 들었던 얘기가, 일본도 똑같이, 일본 미술대학도 똑같이 속고상을 그린대요. 근데 일본은 3일 동안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자고 와서 또 고민하고 또 그리고 3일 동안 속고상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로 그리스 로마 그 조각상을 그 전신을 주로 그린대요. 근데 우리 한국은 머리만 있는 걸 주로 그리거든요. 전신상을 그리는데 2박 3일 동안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개개인의 그 개성과 감수성이 시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잠을 자도 되는 거고 밤을 새서 그려도 되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제가 입시 때 그때가 89년인데 입시 때 느꼈던 그 충격, 일본이 2박 3일 동안 시험 본대. 그 얘기에 그때 제가 그 공감을 했거든요. 이게 3시간 동안 그리는 거하고 3일 동안 그리는 거에 있어서 그 3일 동안 그리게 되면 자기 개성이 다 나오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정확도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3시간 만에 그걸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개성을 거의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주는 것만으로 사람은 자기 개성이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면접 볼 때 왜 2달 동안 같이 인턴십을 한다거나 하는 게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뭐 구글에서 인터뷰를 뭐 19번을 하고 3달 동안 개성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점점. 효율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요, 개성을 평가를 해요. 개성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잘하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입시 제도는 개성이 아니라 얘의 그 어떤 효율성,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잘하는가, 이런 거를 지금 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 4차 산업혁명이랑 전혀 안 맞는 상황이에요.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이건 이 다음에 얘기하고. 자, 여러분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 전쟁을 막 휴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표면적으로. 그런데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이 미국하고 평화롭게 간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중국이 미국하고 대결 구도로 간다는 얘기는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중국이 미국하고 평화롭게 간다는 거는 뒤로는 북한을 미국한테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넘긴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들은 얘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이 원활하게 잘 풀려가는 거를 여러분 뉴스에서 보실 거예요. 신문에서. 항상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는 북한을 미국 마음대로 요리해도 좋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요. 굿뉴스 같지만 그 뒤에는 그런 게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아주 정말 몇 년간 들었어요. 몇 년간. 이거는 좀 신기해요. 2달째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에덴 동산 할 때부터 나오는 두 강이 있어요. 그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근데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에서 최근에 갑자기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거지? 막 포크레인으로 이 썩은 고기를 좀 퍼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뭔가 독극물이 이 강에 지금 퍼진 건가 원인을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폐수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그 폐수에서 고농도의 암모니아가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의 수질이 악화되면서 그 강에 사는 거의 모든 물고기들이 지금 죽어가지고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징조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왠지 기분이 나빠요. 저는 뭐 이렇게 살짝 묵시록적이고 예언적인 그런 책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에서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썩어 죽어가고 있다. 왠지 저는 약간 그 아마겟돈도 생각이 나고 왠지 느낌이 되게 안 좋아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